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좀 묵직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 2월 24일 날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벌써 4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도대체 언제 끝나냐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4년 전에 이 젤렌스키 그리고 푸틴이라고 하는 등장인물들이 나온 이 드라마는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지어 이 키우로 달려가던 이 러시아군의 전차를 보면서 정말 3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4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이제 우위에 섰다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만 그 우위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화면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러시아가 동부전선에서 조금씩 땅 따먹기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즉 2025년 동안에 러시아군이 점령한 땅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0.8%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를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서부전선에서 그 독일과 연합군이 치열하게 대결하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땅을 가지고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벌였다. 거의 전선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가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고 진격하고 있다. 진격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진격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점에서 이 전쟁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누군가 또 열심히 계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025년 속도로 러시아가 만약에 진군을 하게 되면 현재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을 다 점령하는 것은 2027년 이제 8월쯤이 될 것이다. 2026년인데 내년 8월. 그리고 이제 이 남쪽에 있는 헤르손 그다음에 자포리자 이 지역에서도 지금 화면 보시면 위쪽에 아직 좀 남아 있죠. 이 지역까지 만약에 이제 다 점령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2029년 4월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우크라이나 지역 전체 점령이라고 하는 그 속도를 적용하면 아마 한 100년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숫자로 보는 장난이죠. 그러니까 뭐 2차 세계대전 때 독소전 같은 경우에도 전선에서 공방전이 벌어지다가 어느 시점이 넘어가니까 한쪽이 확 기울면서 불과 6개월 만에 한쪽이 손을 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에요. 원래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의 러시아의 어떤 실력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저항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또 한 번의 전쟁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방 끝날 거야 라고 해서 시작됐지만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 등등과 동등한 그러한 지위를 갖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전쟁이 오래 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드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우리의 무기 체계 시스템으로 전쟁을 치렀다라고 생각하면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양쪽 모두 드론도 종류가 천차만별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전술 이런 것들을 전개를 해내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어드밴테이지를 누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우크라이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한테 드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저항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보이는 이 전장은 어떻게 보면 양측 합해서 각각 한 20km 정도의 이제 킬존이라고 하는 박스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죽거나 아니면 물러나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저기서 지금 드론들이 지금 충돌을 하면서 병력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킬존이라고 부르는 이 안쪽에 들어오는 모든 움직이는 물건들은 끊임없는 드론에 의해서 탐지되고 그다음에 공격당하고 결국은 파괴되는 그러한 운명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이 있으면 방패인 것처럼 양측 모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만들고 상대방의 전파를 방해하는 그래서 대드론 제머들을 달고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저항할 수 있는 이러한 차량들을 운행을 합니다. 매드맥스 실사판이 지금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화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저 위쪽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솟아나와 있는 철모처럼 솟아나와 있는 것이 각 주파수별로 이제 상대방을 교란시킬 수 있는 제머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결국 그 제머를 뚫고 왔을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들이 이제 있는 거고 최대한 위장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꽂아가지고 이제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양측 모두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킬존에 있는 이 드론들은 결국 막아내는 최종적인 방법은 뭐죠? 결국 이 드론을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킬존 안에서 있는 병력들한테 뭔가를 뭐 탄약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무엇인가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은 뭐죠? 공격도 드론으로 그 다음에 운반도 드론으로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드론들이 상대방을 쫓아오면 남아있는 마지막 저항 방법은 뭐죠? 격추시키는 겁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지금 여기 드론이 떠 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병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산탄총을 가지고 겨냥을 해서 지금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탄피가 튀죠. 격추가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드론이 좌측으로 화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만 운 좋게 격파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움직이는 드론을 산탄총을 통해서 이제 격추시키는 것만이 마지막 이제 방어하는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격파당하거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론은 낮만 아니고 이제 밤에도 있죠. 그러니까 밤에는 적외선이라든지 아니면 열영상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장을 한 상대방을 찾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처럼 기갑이 밤에 숨어 있고 낮에 숨어 있고 밤에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고요. 보병 같은 경우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대한 자신의 체온들을 노출시키지 않는 열 차단막 이런 것들을 쓰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은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점점 센서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에 동부 전선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이런 드론과 결합해서 요새와 전략이 결합하면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매우 느린 속도로 진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를 펼칠 때 러시아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러한 대규모 참호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 이런 것을 통해서 격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똑같은 방식의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러시아군을 이제 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 지평선까지 이런 식의 방어선이 이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차량, 기갑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둔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차 호가 파 있습니다. 몇 개씩 파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철조망 그리고 옹치 이런 것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통해서 지나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드론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격파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도로를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싫던 좋던 결국은 쫓기면 도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다 대해서 드론 플러스 여러 가지 집속탄이라든지 잘 겨냥돼 있던 여러 가지 야포를 동원해서 119에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살상 지역을 설정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뢰와 철조망을 가지고 주로 이제 만들어 놓고 만드는 데 비해서 여기는 참호 그리고 더 스케일이 큰 옹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는 차이일 뿐이지 결국 기본 개념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드론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 자체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현재 10만 대 이상의 드론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 달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한 절반 정도는 정찰용 한 절반 정도는 타격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결국 많이 만들면 싸지고 노하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중국제 들여와서 만들어야만 됐던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다양한 드론들을 만들어내면서 상대방을 이제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킬존 안에 있는 병력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손에는 샷건을 들고 있고 가슴이나 머리에는 이제 상대방의 드론을 조금이라도
교란할 수 있는 제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운송들은 이제 미래 자율주행차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륜 구동의 가운데다가 이제 케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 부상당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식수라든지 탄약을 운반하는 이러한 쪽으로 점점 변화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격받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들은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물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습게 말하는 그물이 아니고 진짜 나토 국가들이 지원해주는 어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노르웨이가 준 어망, 스페인이 준 어망, 독일이 준 어망,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물도 많겠죠. 새를 막는 그물들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스페인 어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모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봤지만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물로 다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나마 안전 통로를 확보하는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그물들을 또 찍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드론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드론을 피해 나가는 것은 이러한 이제 그물이다라고 하는 참 무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선 통신이 제모되는 것을 제모에 막기 위해서 유선 이 드론들도 많이 있는 거죠. 광섬유로 이제 움직이는 드론들이 서로 격렬하게 움직이고 충돌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현재 전선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이런 드론들이 남겨놓은 광섬유들이 빽빽하게 그 도시를 덮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광섬유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가지고 뭐 제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또 드론을 또 가로막는 그러한 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군은 하루에 1,200명 정도가 사상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사자, 부상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의 양상을 또 한 번 바꿔놓는 신기술 그리고 전통적인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나냐라는 뭐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서 또 한번 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미국 쪽에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러시아에 대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이라든지 모스크바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트럼프라는 사람의 목표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을 획득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추가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러시아 쪽의 입장 변화에 기대할 수 있을 정도 수준에서의 협상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할 의지가 있어.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 라는 제스처를 보여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을 해서 러시아한테 유리한 구도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 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이제 러시아의 어떤 이러한 전술에 대해서 이제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기대만 하고 끌려가지는 않는다라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 그러니까 사실 뭐 러시아가 뭐 옛날만큼의 명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 뭐 군사력 따지면 한 손가락 안에들은 강대국입니다. 그런 강대국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받아들이도록 무력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세상은 더 안전해진다라고 또 역설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가령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야 우리가 정말 3일 컷으로 대만을 점령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나? 라고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야 좀 더 지켜보자 라고 하면 오늘 하루 더 안전한 모습으로 하루를 버텼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더 많은 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다시 옛날 모습으로 상시적인 수단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어야만 이제 뭔가 되는데 사실 러시아 사정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 경제가 잘 돌아간다. 전시 경제를 통해서 이제 완전 고용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방 국가들의 제재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한계들이 좀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율을 이제 22%로 이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인데 이제 22%로 대거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쓸 돈이 이제 부족하니까 국민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켜쥐고 있던 금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좋죠. 근데 어쨌든 지금 금을 대규모로 매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병력들을 모병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병력 조달도 이제 만만치 않은 일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트럼프, 그러면 특히 이제 위트코프라고 하는 이 특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특사한테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바스만 우리한테 넘겨주면 자관 우리는 전쟁을 끝낼 수 있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몇 달 사이에 이제 돈바스를 내주고 평화를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될까요? 저는 안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 그만하겠다라는 생각 아니면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어쨌든 빨리 끝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결심 이 두 개가 아니면 참 끝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4년 동안 끈 전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 좀 내주고 이제 평화를 찾는 게 좋지 않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크라이나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땅을 내줘봐야 전쟁 안 끝나라는 회의감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내주고 당장의 평화를 찾는다 하더라도 다시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미국 또는 나토가 러시아와 직접 맞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닐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럴 바에는 지금 지원받아서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러시아를 최대한 격퇴시키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씁쓸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똑같다. 라고 보니까 차라리 지금 어려운 것이 낫다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나 유럽연합 모두가 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재들을 강도 높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풀어야 되느냐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수십 개, 뭐 30개 어떤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써 지금은 이제 단일 전선으로 만들어놨던 대러 전선이 다시 균열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EU 내부에 여러 가지 혼란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은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그 키워드로 반대를 제압하고 단일 대우를 형성했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사실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다 우리가 대야 된다라는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냉정하게 보면 현실적 이익을 그냥 따져보고 보면 그냥 전쟁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이 결렬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제 앞서 뭐 세금도 올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도 많지만 유럽연합이 주도해서 그동안에 가해왔던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제한 조건이 이제 효력을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줄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중국 빼고 나면 심지어 인도도 이제 미국과의 관세 때문에 안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시세에 비해서 그동안에 뭐 한 10%, 20% 정도 싸게 팔던 이 러시아산 우랄유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27달러 그러니까 국제 유가의 한 40% 정도 할인을 해야만 소량으로라도 지금 판매가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 전에 비해서 현재 에너지를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이 절반으로
이제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내년 2027년이 되면 유럽연합은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천연가스, LNG, PNG 할 거 없이 다 끊습니다. 작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LNG 쪽으로 해가지고 한 200억 유로 정도를 그래도 수입을 했는데 유럽연합이 내년서부터는 이걸 정말 다 끊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는 더욱더 힘들어진 상황이 되니까 어차피 4년까지 온 이상 길게 보고 27년, 28년 보고 가자라고 하는 게 유럽연합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되는 거죠. 돈 주고 계속 싸우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일단 27년까지 버티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자라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2025년 통계를 뽑아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여러 가지 지원, 다양한 지원들이 있죠. 그중에 90%가 유럽연합 몫이 됐어요. 이게 대출도 있고 보증도 있고 그다음에 현물도 있고 하지만 과거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거에 비해서 이제는 유럽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그 구도로 점점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900억 유로에 대해서 대출을 이제 보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년 정도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재정을 그럭저럭 꾸려나갈 수 있을 만큼의 안전판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가 서로 이제 조율을 하고 어떻게 보면 조준선을 맞추면서 시점에 대해서도 2027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진짜로 병력을 투입하고 나토 또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맞설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이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내부, 나토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온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 국가들,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그리고 발트 3국, 폴란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이제 위기 대응 그리고 군비 증강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나서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러시아의 위협은 현실적이고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돼라는 국민 여론의 결집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보다도 러시아를 잘 알고 있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이 쳐들어올 때 그냥 막고 그 전선에서 막아내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일찌감치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정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타격 무기를 확보를 해서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어떤 침공이 시작이 되면 러시아 저 배후에 있는 후방에 있는 기지라든지 중요 시설들을 같이 타격을 하겠다라는 강경한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최근 들어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천무 미사일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무력적인 침공이 가시화된다 그러면 단순히 막는 걸 넘어서 사정거리 500km 정도까지는 우리 힘으로 때려서 러시아를 주춤주춤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막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교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잘 알려진 것처럼 폴란드 같은 경우는 GDP 4.5%를 지금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많이 쓰지만 그중에 상당수가 인건비, 연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국방비의 54%가 무기체계 획득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력을 강화시키는데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폴란드는 정말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예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했던 그리고 지금도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발트 3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동원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핀란드나 이런 나라처럼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어떻든 간에 초기에 그 시점에서 시간을 끌고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쪽으로 명확한 노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나 이제 폴란드 그리고 발트 3국 모두 다 지금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냐? 요새화입니다. 국경선을 요새화하고 러시아의 어떤 기갑부대, 기동력을 누르고 대규모 지뢰지대를 만들어서 이제 러시아 보병을 막겠다.
남는 건 드론이죠. 드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점 분명하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이제 드론 운영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나토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 대한민국도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우크라이나 군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전술을 통해서 나토 군과 모의 교전을 해봤는데 1000명과 그다음에 15대의 탱크가 불과 30분 만에 전멸? 판정을 받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은 나토 그리고 여러 북유럽 국가들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을 이제 바꿔놓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년이 이제 지났어요. 이만하면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전쟁 당사자 그리고 전쟁 이해 관계자들은 이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라는 쪽으로 점점 생각을 굳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진행된다면 피해를 줄이고 상대방으로 우리를 더 이상 만만치 않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쪽으로 점점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정말 유럽연합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2026년 올해 지나고 27년 지나고 28년 정도까지 가봐야 뭔가 이야기가 나오나? 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롱기스트 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이 됐습니다만 사람들의 관심은 낮아지고 이제 관심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되게 밀접한 당사국이죠.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젓이 서울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주한 러시아 대사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더 챙기고 우호국으로 하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보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